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화학 이야기 1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전자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인물 중심으로 이 보통 역사 세계사라든지 한국사라든지 보면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저번 시간에 화학 이야기 1에서 뭔 이야기 했냐면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또 특히 화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걸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해서 화학 이야기 1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의식주에 관한, 의식주, 우리 옷, 먹는, 식사, 주택, 거주하는 거, 요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식주에 어떻게 화학이 기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의 생활인데 어쨌든 하나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화학으로 바라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의식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인류가 막 30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에 인류가 등장하면서, 인간이 등장하면서 생활했을 때는 아마 조금 더 기계 옷을 입고 뭐 패션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마 처음에는 지금 현대에 와서는 먹는 문제가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 선진국에 해결돼 가지고 옷 입는 거라든지 어떤 아름다움을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주 먼 옛날 300만 초기에는 아마 이 사람 숫자가 적었을 거예요. 적었을 때는 그게 주변에 동물들, 호랑이나 사자 뭐 이런 위험한 동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건데, 특히 옷보다도 먹는 먹는 문제가 더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먼저 옷보다는 먹는 문제를 먼저 우리 조상, 먼 과거에 우리 초기의 조상님께서는 아마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류가 처음에 등장해서는 자연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 특히 뭐냐면 동물들의 위험, 그러니까 뭐냐면은 낮에도 돌아다니면 위험하고 밤에도 잠을 잘 때도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자신을 보호하고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조상님들, 인류 조상들은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후손으로서 남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인류 조상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뭐냐면 살아남았다는 거죠. 생존을 했다는 거예요. 동물을 위해서 그런 것들 갖다가 다 해가지고 살아남으면서 먹을거리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아마 처음에는 수렵을 했을 거예요. 뭐냐면은 동물을 잡아서 먹든지, 또는 뭐 열매를 따먹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 아마 먹을거리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먹는 것을 신경을 많이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력과 먹을거리를 찾아서 다니는 노력을 엄청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자, 이제 구석기 시대까지도 이제 수렵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점차 이제 구석기 시대를 지나면서 수렵 생활을 하다가 신석기에 접어들면 이제 이렇게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그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농업혁명을 가져오게 돼요. 농업혁명. 그 일종의 그걸 농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우리 처음에 인류 조상들이 수렵을 하고 동물을 잡아서 그때그때 만약에 동물을 못 잡으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세끼 식사를 아무 걱정 없이 세끼 식사를 하면서 또 과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비만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초기 우리 그 조상님들은 아마 수렵 생활하고 동물을 그 잡고 한 노력을 하다가 못 잡는 날, 잡는 날에는 운이 좋아서 좀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다가 노력을 했는데 못 잡는 이렇게 못 잡는 날에는 아마 굶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유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우리 인류 조상들에서는 뭐 신석기, 저 구석기 그 앞쪽에는 하루 세 끼를 아마 다 먹지를 못했을 것이다. 두 끼만 먹어도 아마 성공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배불리 먹지는 못하고 서로 나누어서 먹어야 되니까 소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겨울철에는 이제 뭐냐면 대부분의 동물들이 겨울철이 되면 눈이 오고 뭐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물론 그 열대 우림 지역에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먹을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항상 뭐 이렇게 풍족하겠지만 우리 이렇게 그 온대 지방에 있는 겨울이 있는 지역에는 동물들이나 새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겨울에는 뭐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보니까 동물에는 겨울에는 대부분 이 굶는 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일종의 단식을 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봄, 여름, 가을 많이 먹어 놓고 겨울에는 못 먹는 단식을 하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동물들은 이제 뭐냐 개구리나 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겨울잠을 자는 겨울잠을 자버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 뭐냐면 손실을 줄이는 그러한 그 식으로 적응을 한 케이스를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사람들도 아마 우리 인류 조상들도 겨울에는 먹을 게 좀 부족해서 그 구석기 이전까지는 수렵 생활을 하면서 아마 좀 단식 생활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대에 사는 우리 지금 선진국 쪽에서는 먹는 양이 너무 과해서 비만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종종 중간중간에 단식을 해주면은 건강에 훨씬 이로울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앉아서 그런 공부를 건강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이나 새들은 단식을 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람도 뭐 좀 그렇게 저는 아직까지 단식은 해보지 않았는데 하루에 두 끼를 식사를 합니다. 대신에 하루 세 끼를 안 먹고 두 끼 식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소식을 실천하는 건강 실험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 제가 보니까 두 끼 식사만 해도 뭐냐면 건강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이 정답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뭐냐면 건강 실험을 토대로 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간접 경험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이거를 직접 실천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안 하는 것도 뭐냐면은 개인적인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건강 실험을 해보고 어느 게 좋은 건지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를 너무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건강 공부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먹는 것도 제가 스스로 건강 실험을 해서 해보니까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충분하다. 그렇게 그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건강 실험을 그래서 여태까지 했는데 좋고, 제가 뭐냐면은, 소화도 잘 되고, 뭐 어떤 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죽는 날까지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다. 왜냐하면 건강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좋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좋은데 이거를 포기할 필요는 없죠.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계속 끌고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참고로 그냥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농업, 신석기 시대에서 농업을 이제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업을 하면서 우리의 인류는 이제 뭐냐면은 상당히 초기에 300만 년 전 처음에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겠지만 신석기에 들면 이제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마을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이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돼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완전 해결됩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이제 신석기 시대에 이제 이렇게 부족 단위까지 생기면서 뭐냐면은 계급이 형성되기도 해요. 뭐냐면은 이제 먹을 게 넘치니까 이제는 모두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하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이제 지배 계급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통치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사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에 이제 부족 국가를 만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다가 청동기 시대에 넘어오면 이제 큰 부족 국가나 부족 내지는 국가 형태까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는 고조선이라는 국가 형태가 등장하죠. 각 지역에 이제 국가 형태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어느 페르시아 이런 데는 제국이 막 엄청난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뭐냐면은 그런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이제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뭐냐면은 영토 전쟁을 하고 뭐냐면 식량을 뺏기 위해서 뭐냐면은 좀 더 잉여를 갖다가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을 보면은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왜 생기냐면은 적을 무찔러 가지고 그거를 잉여된 것을 획득하는 겁니다. 획득하고 그 다음에 적을 무찌르고 그쪽을 갖다가 이제 노예로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노동력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냐면은 힘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서 강자의 논리가 적용되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청동기 철기 시대에 엄청나게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최근에 현대에 와서도 전자시대에 들어서도 전쟁이 뭐냐면 국지전들이 계속 있죠. 뭐냐면은 지금 우리 지금 2022년도에도 4월 달에 3월 달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건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먹을 걸 부족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가지고 뭐냐면은 제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압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키는 거죠. 이러한 전쟁. 어떻게 보면은 강자 논리이죠. 강자 논리인데 우리 지구상에서 이러한 강자 논리가 좀 사라지고 서로 뭐냐면은 도와가면서 이렇게 인간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렇게 가지고 문화적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는 것이 좋겠는데 아직도 우리 지구 위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전쟁을 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한민족은 뭐냐면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뭐냐면은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날이 왔을 때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점점 우리 한국이
세계를 좀 주도하는 나라로 이렇게 약간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이 만약에 우리 한민족이 이러한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은 전쟁보다는 조금 더 평화롭고 문화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서로 공동적으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자시대까지 왔어요. 지금은 과학을 토대로 해서 전자시대까지 왔고, 플라스틱 시대라고도 하죠.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청동기나 철기시대 때 했던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에서는 이렇게 이제 농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먹을 게 풍부해지고 그런 상황이 됐다가 전자 시대에 와가지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러한 시대에 이제 전자 시대에 와가지고 인구수가 증가합니다. 인구수가 이제 먹을 게 많으니까 인구수가 증가했죠. 그래서 그랬는데 1900년대에 뭐냐면은 멜서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다는 인구 한계론을 주장합니다. 멜서스가. 왜 그러냐? 이 이론은 뭐냐면은 우리 지구상에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것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뭐냐면은 식량이라는 게 한계가 이제 정해졌다면은 인구수도 늘어나는 것이, 그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한 근거로 해서 멜서스가 인구 한계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1900년 초에. 그런데 그 이후에 멜서스는 몰랐겠지만 1900년대 한 30년대에 독일에서 뭐냐면 암모니아를 합성하게 됩니다. 하버 보시 공법에 의해서 암모니아, 질소와 수소를 해가지고 반응을 시켜서 NH3 암모니아를 합성을 해요. 이 암모니아에다가 인산이나 황산을 집어넣으면은 황산 암모늄, 인산 암모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체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그 고체의 인공 비료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인공 비료를 이렇게 밭이나 논에다가 뿌리면은 식물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엄청 증가했어요. 어느 정도 증가했냐면은 식량이,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인공 비료를, 사람들은 화학 비료를 이렇게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화학을 아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화학 비료, 인공 비료는 우리 인류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 고마운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화학 비료를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저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납득이 잘 안 돼요. 자, 이 인공 비료를 통해서 우리는 농업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냐면 4, 5배가 증가합니다. 4배는. 여러분, 옥수수를 제가 이제 직접 한번 심어 봤어요. 비료 안 주고 했더니 옥수수 알맹이가 굉장히 작고 이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비료를 주게 되면 옥수수가 이렇게 커지고, 그 다음에 알맹이도 큽니다. 이것이 4, 5배에, 4배나 5배의 먹을 식량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에서 4, 5배의 식량이 증가되면서 멜서스 이론은 완전히 깨집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1900년대 이후에.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 지구상에 7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900년 초반에는 아마 한 5억이 됐나? 그런 정도인데, 지금 70억이에요. 70억인데, 이미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멜서스가 인구 한계론 주장했듯이, 우리 이 식량이 4배, 5배가 증가했다고 하면 인구가 이미 4배는데 5배 이상은 증가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70억이면은, 이미 우리가, 지구상에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인구수가 한계에 봉착한 거 아닌가. 그런데도 앞으로 계속 후진국에서는 애를 더 많이 낳아가지고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한대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가면은 70억에서 90억, 10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인 게 뭐냐면은
이미 식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인구수만 자꾸 증가한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굶먹고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뭐냐면은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굉장히 광활한 토지에서 밀을 생산하는데 그 밀을 생산을 못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우리 지구의 한 30%의 밀을 생산한대요. 그래서 그걸 수출하는데 지금 그것을 수출을 못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네들은 좋은지 모르지만 그것이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뭐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일단 경제적으로 돈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식량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스리랑카 쪽에서는 먹을 게 부족해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스리랑카가 지금 상당히 굉장히 인구수는 많은데 먹을 게 뭐냐면 밀값이 밀가루 값이 확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가 먹어야 되는데 살 돈은 없고 그러니까 굶주리는 거죠. 그래서 스리랑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일부 그 후진국들 순으로 지금 점점점 그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이런 물론 식량값 이게 밀가루 값이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돈이 있기 때문에 사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것이 뭐냐면 이미 이 식량이 우리가 이 지구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어느 정도 저는 생각을 해요. 인공 비료로 화학 비료를 통해서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농담 역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화학 비료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냐면 유기농만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기농을 한 것을 먹어야 건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화학 비료를 쓴 것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죽는 순간까지 저는 유기농 생산한 것을 먹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화학 비료를 사용한 것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농약을 사용한 것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빨리 죽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뭐냐면 화학 비료하고 농약을 사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한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저 자신을 통해서 저는 건강 실험을 하고 싶어요.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저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을 먹을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건강 실험이죠. 그런데 일부 아직 건강 실험이 끝난 것도 아닌데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쓴 농산물을 먹으면은 마치 빨리 죽는 것처럼 이 많은 건강 서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걸 보면은 저는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게 건강 실험이 입증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마치 입증된 것처럼 실험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넌센스예요. 뭐냐면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이 유기농 먹는 거 말리지 않아요. 그건 자유예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그거에다가 그 사람들 보고 뭐냐면 불안감을 주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굉장히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유기농 코너를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긴 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저는 절대로 죽는 순간까지 유기농 농산물을 먹지 않을 것이다. 먹지 않고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한 것을 이 농산물을 먹고 내가 빨리 죽으면 문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저는 뭐냐면은 그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화학적으로 저는 화학을 알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뭐냐면은 화학비료 괜찮습니다. 뭐냐면은 식물들이 더 잘 자라고 열매를 튼실하게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농약을 저 이제 한번 제가 하도 그래서 농약을 사용하면 왜 이렇게 위험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농약을 이렇게 하고 나서 비가 오고 나면은 완전히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한 게 뭐냐면 농약을 힘들게 했는데 그냥 비가 와서 싹 씻겨 내려가면은 정말 아무런 농약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그 힘들게 돈과 노동력이 손실된 거죠. 제가 농촌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뭐냐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약을 하면은 농부 중에서 농부들은 굉장히 선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농약 해놓고 그러니까 배추나 이렇게 무에다가 농약 뿌려놓고 그걸 농약이 묻은 상태에서 뽑아다가 파는 농부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가고 깨끗한 상태에서 뽑아다가 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심의 문제죠.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안전하고 거기다가 또 믿지 못하면은 싱크대에서 씻어서 드세요. 뭐냐면은 물에다가 이렇게 조금만 씻으면요 농약 묻은 것 대부분 다 씻겨 내려갑니다. 농약을 할 때 어디다가 하냐면은 물에다가 농약을 이렇게 희석시켜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물에 녹아요. 대부분 물에 녹는 게 농약이에요. 그래서 물에 비가 한번 오면 다 씻겨 내려가요. 만약에 못 믿으면은 한번 싱크대에서 더 한번 씻으세요. 사과 껍질을 씻고. 그럼 뭐냐면 씻어서, 그래서 저는 사과 껍질도 먹고, 웬만한 껍질을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껍질 이렇게 물로 이렇게 싹 손으로 씻어가지고 먹으면은 농약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포도도 그렇고. 자, 그래서 저는 농약을 했든지 화학 비료를 사용했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화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널리 좀 알리고 싶은 대목 중에 하나예요. 왜?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유기농 운운하고 자꾸 화학비료가 문제가 있고 농약이 문제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나하고 한번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한번 해보자고 하고 싶어요. 정말 그게 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서적에다가 써놓고 그런 걸 보면은 제가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이 도대체가 뭐냐면은 이게 입증된 거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왜 불안감을 주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책 내용이라든지 그런 저자들이라든지 TV에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 좀 화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화학을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화학을 좀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화학을 압니다. 화학을 아는 입장에서 저는 죽는 순간까지 화학 비료를 쓰고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을 먹을 겁니다. 저의 어떤 소신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듣는 여러분 중에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거를 믿는 분은 실천해서 듣고 안 믿는 분은 유기농 사서 드세요. 이거는 개인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할 일이지 내가 유기농을 먹으니까 당신도 유기농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을 먹어도 충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싶어요. 제 한 몸 바쳐서 충분히 이거는 되는 거다. 저는 시골 출신으로서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배 껍질을 통해서 농약을 하면 안으로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런지 이야기를 하는지
인문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내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황당하더라고요. 사과 껍질이나 배 껍질 안에는 농약이 스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며 들어간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과 껍질을 깎고 배 껍질을 깎아서 먹은들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미 농약이 안에 스며 들어갔으면 왜 깎아서 먹어도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농약이 나쁘다는 것을 이렇게 반론을 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르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조금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걸 보고 참 놀랬습니다. 농약이 위험하다는 것을 논리를 피다가 거기까지 가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까? 배의 껍질을 통해서 농약이 들어갔다면 배 껍질을 깎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농약을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기 바래요. 이렇게 농약은 충분하게 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농부들을 믿으시고 농부님들의 양심을 믿으시고 자신 있게 그런 농산물을 먹는 데 걱정을 하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빨리 지금 여태까지 계속 살아왔는데 지금 나이 60이거든요. 아직 건강해요. 저 계속 뭐냐면 화학비료와 농약을 친 농산물을 먹었는데 60년 살았는데 아직도 건강해요. 앞으로 얼마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죽으려면 진작에 죽었어야죠. 제가 뭐냐면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화학비료가 나와서 화학비료와 뭐 이런 화학적으로 괜찮다는 것을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가 건강 실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건데 마치 입증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건강 서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유기농을 자꾸 유기농 먹는 건 자기 자유예요. 뭐 그렇게 해서 그걸 먹었더니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는 것은 본인의 자유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건 누가 말리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은 멀리지 않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유기농을 먹으니까 나는 건강하고 당신들은 화학비료나 농약한 것을 먹으니까 당신은 건강에 안 좋을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양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우리 이제 먹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먹는 문화. 자, 우리 먹는 식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의식주에서 다음으로 옷에 대해서 옷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먹는 거를 떠나면 이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 사람들이 좀 이제 뭐 옷도 잘 입고 좀 이렇게 문화 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마 이런 거는 아마 초기에 우리 300만 년 전 그에서부터 구석기 시대까지는 아마 옷을 가지고 멋을 내고 유행을 이렇게 하고 그런 쪽보다는 먹고 사는 데에 아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다음에 먹고 살만하고 이런 이제 배고픔을 벗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아마 멋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옷에 이제 어떤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신경을 점차 이제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인류가 따뜻한 지역에서 추운 지역으로 가면은 추운 지역에 가서 살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은 추우니까 우리는 개나든지 뭐 호랑이나 이런 것들은 털이 있어서 추위를 극복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털이 없어요. 털이 없으니까 피부가 바로 드러나면은 추위에 떨다가 죽을 수가 있죠. 추위에 못 견딥니다. 그냥 맨살에는.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이라든지 뭐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뭐냐면 동물 가죽이나 면을 사용해서 옷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해서 뭐냐면 살아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은 그런 이제 옷의 문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그런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를 옷을 만들어서 입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철기 시대에 넘어오고 이제 쭉 넘어오다가 이 천연수면 사용하다 1900년대, 우리 인류가 이 획기적인 것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천연섬유를 이용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천연섬유, 우리는 동물 가죽보다는 이 식물 섬유를 많이 이용했죠. 그래서 목화라든지 뭐냐면은 이렇게 삼배라든지 이런 식물 섬유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생활을 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지속됐다고 볼 수 있어요. 천연 섬유만을 이용해서. 그런데 우리 인류가 1900년대 한 중반쯤에 해가지고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를 이렇게 고분자를 합성한 그런 이 기술이 발전돼요. 고분자 합성. 그래가지고 이 고분자를 바탕으로 해서 나일론을 통해서 뭐냐면은 스타킹을 만들고 폴리에스터를 가지고 많은 의류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섬유, 천연섬유에다가 이제 기존의 천연섬유에다가 합성섬유가 이게 더해지니까 우리는 이제 뭐냐면은 획기적인 1900년도 중반 이후로 지금 현대 생활, 우리 현재는 뭐냐면은 인류가 옷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생존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지 패션을 위해서, 뭐냐면 멋을 위해서 입는 그런 일은 물론 멋을 추구하기도 했죠. 뭐냐면은 양반이나 뭐 이렇게 이제 왕들은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멋있게 이제 그런 일부 지배층 쪽에서는 그런 걸 했지만, 서민층에서는 아마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옷 종류를 갖춰서 생활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 이 합성 섬유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우리 의류 중에 많은 것은 천연 섬유도 들어가 있지만 합성 섬유가 굉장히 많은 퍼센트에 들어가면서 이 섬유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사람들이 패션을 추구하면서 옷을 이제 뭐 생존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멋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게 그런 경우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옷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또 사 입고 이런 단계까지 왔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 긴 세월은 아니에요. 1900년대 중반에서 지금 2020년이니까 약 70년. 우리 지금 현대 생활하는 우리 인류는 정말 풍족한, 여태까지 우리 인간 중에서 어느 시대, 뭐냐면 구석기 시대, 저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철기 시대까지 해가지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의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다양한 옷을,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1960년, 70년대 저 어렸을 때는 뭐냐면 옷이 추리닝 정도밖에 없었고 옷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위에 떨면서 살았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보면 옷이 엄청 많습니다. 옷이 엄청 많아요. 뭐냐면 외투도 많고 뭐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닌가. 왜냐면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데, 나 어렸을 때는 추리닝을 입고 잠잘 때도 추리닝을 입고 밖에 나갈 때도 추리닝을 입고 학교 갈 때도 추리닝을 입고 맨날 그랬어요. 외투도 없어요. 엄청 추워요. 그렇게 생활을 했는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의 제 생활을 보면은 그때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옷이 있고 외투도 많고, 정말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이거는 정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옛날에 추위에 뭐 옷이 없어서 생활을 하다가 지금 오리털 파카만 입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오리털 파카 이런 거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그때는 추워가지고 너무 추운 나머지 코에서 누런 코가 나오고, 추우면은 누런 코가 나온대요. 이렇게 면역 반응을 해가지고 코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코를, 이 누런 코를 막 해가지고, 진짜 콧물 굉장히 많이 흘렸어요. 정말. 지금 어린이들 보면은 따뜻하게 옷을 입으니까 누런 코 흘리는 어린이를 볼 수가 없어요. 따뜻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시절에 살고 있는 거죠. 저도 요즘에는 콧물을 이렇게 누런 코로 흘리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입으니까 겨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세월을 살고 있는 거죠. 좋은 풍요로운 현대 아주 행복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옷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세 번째로 주택, 집, 주 문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이제 거주하는 문화도 시대별로 달라요. 처음에 아마 우리 그 조상님들 초기에 아프리카 그 대륙에서 처음에 인류가 등장해서 생활했을 때는 아마 동굴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데서 그냥 정말 그 동물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잠은 자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굉장히 힘들게 생활했겠지만 구석기 시대 때 오면은 이제 뭐냐면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때 이런 데 이제 구석기 시대 때는 불을 사용하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서 수면을 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신석기 시대 때 넘어오면은 이제 땅을 파고 운막을 지어가지고 생활하고 동굴에서 생활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진일보하게 되죠. 아마 보초도 이제 사람 숫자가 늘어나니까 보초를 썼을 수 있겠죠. 보초를 쓰고 나머지 사람은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그런 생활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어쨌든 그 구석기, 신석기는 그렇고. 그러다 철기 시대 넘어오면서 조선 시대 뭐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이제는 좀 더 주택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목조 건물을 짓고 조선 시대 때는 이렇게 목조로 건물을 모양도 이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이제 온돌방에서 생활하죠. 온돌방. 따뜻하게 생활을 하는 거죠. 문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정말이지, 문화 생활을 하는 거죠. 저 옛날에 우리 인류 처음에 등장했던 조상들하고 비교하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문화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동양에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서 그런 생활을 했고, 서양을 한번 봅시다. 서양에도 뭐냐면은 그 사람들도 사는 문화가 있었겠죠. 저는 이제 그래서 서양에 이제 있는데, 서양 문화는 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이야기했죠. 화학 이야기를 하는 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 시대 때에 획기적인 그 네로 황제 시대 때부터 로마 시대 때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주택 문화를 일으키면서 4층 건물을 만들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양에서는 우리는 동양은 조선시대까지도 나무를 사용해서 주택을 짓다 보니까 1층 건물들이 대부분 한양에 1층 목조 건물들이 쫙 있는 상태였지만 로마 시대 때부터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4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점점점 서양에 이제 로마에서부터 해가지고 파리라든지 스위스, 런던 뭐 이쪽으로 유럽 대륙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돼가지고 그 문화가 확산돼가지고 많은 그 유럽은 그러니까 1600년대 이게 되면은 4층 건물에서 대부분 살았던 거예요. 지금 제가 전에 비전 트립 갔을 때 학생들하고 같이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런던, 스위스, 파리, 로마 시내 전부 다 보니까 다 4층 건물이에요. 4층 건물이에요. 특이한 점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가이드한테 들으니까 시멘트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벽돌로 해가지고 그 건물을 지은 건지 4층 건물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4층 건물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럽은 4층 건물에서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 면적당 많은 사람이 모여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까 시장도 형성되고 정치도 이렇게 이 민주주의가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런 문화가 발전해 가지고 이 유럽이 서양이 조금 더 과학적으로 먼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주택 문화에서부터 시작돼, 동양은 우리는 조선시대까지도 1층 건물에서 살았는데 얘네들은 4층 건물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에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4층 건물에 단위 면적당 많이 살 수 있는 그 사람 숫자가 많을수록 거기에 뭐냐면은 뭐냐면은 작가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미술가도 존재할 수 있고 뭐 음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이 이렇게 각자 자기의 뭐냐면 전문 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서양이 조금 더 먼저 과학도 발전하고 음악도 발전하고 뭐 미술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해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1층 건물에 쫙 살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 숫자, 한양에 뭐 아무리 넓은 면적이 있다고 해도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뭐냐면은, 서양하고 경쟁력이 뒤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거는 주택문화에서 이미 그런 것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 유럽에 있던 게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서 뉴욕 맨하튼에 고층 건물을 짓기 시작해요. 고층 건물을 언제 짓기 시작하냐면은 미국의 뭐 대공황 시대 때 이렇게 고층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대공황이 1930년대니까 1930년대부터 높은 건물을 지으니까 뭐냐면은 막 60층, 80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그거를 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문화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뭘 하냐면은 철이라는 것을 갖다가 현대에 들어와서 철을 사용합니다. 철로 이렇게 철근으로, 철고주로 이렇게 해서 막 80층, 60층 그걸 만들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사용해서 또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유리를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주택을 짓다 보니까 굉장히 고층 건물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1층 우리 조선시대 때 1층 건물과 4층 건물 누가 더 경쟁력? 4층의 건물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럽의 4층 건물하고 뉴욕에 있는 맨하튼에 있는 60층 막 70층 되는 건물에 하고 어느 쪽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당연히 뉴욕에 있는 맨하튼이 뭐냐면 경쟁력이 훨씬 있을 거고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유럽의 시대에서부터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이제 주택 문화에서 그런 것을 가져오지 않나. 근데 이게 이제 뉴욕에서 그게 있었고, 게다가 뭐, LA 뭐 이런 데 이제 이렇게 있다가, 동경, 일본의 동경, 우리 한국의 서울, 중국의 베이징,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 가면은, 고층 건물들이 많습니다. 고층 건물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세계를 이렇게 주도해 왔지만, 점차 이것이 어디로 넘어옵니까? 동경, 서울, 베이징, 동아시아로 이 패권이 넘어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넘어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동아시아 문화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동아시아가 이제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도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다음에 중국이 막 떠오르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세계의 흐름이고, 그래서 세계의 흐름이 보면 처음에는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그리스에서 이탈리아 쪽으로 가서 로마 시대에서 이렇게 가다가, 영국의 시대에서부터 해가지고 미국으로 오고 미국에서 다시 이 동양 쪽으로 일본, 한국, 중국 이런 식으로 이 힘의 이동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 이동도 있고 힘의 이동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택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자, 우리 현대에 와가지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콘크리트 기술이 사라졌는데 1860년대에 영국에서 시멘트를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기술을 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콘크리트 기술은 전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1860년대에서 현대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철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아주 뭐냐면은 건축물, 토건 문화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리도 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 보면 아주 찬란한 문화를 이렇게 주택 문화도 가지고 건축물 문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정말 비할 수, 여태까지 우리의 이 청동기, 철기 시대 이런 데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문화 생활을 하고 발전을 하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식주, 우리 인류의 역사를 아마 이렇게 화학적으로 어떤 물질을 사용했느냐, 철을 사용할 수 있느냐,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느냐.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콘크리트 기술을 몰랐어요. 일제시대 때 콘크리트 기술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뭐냐면은 상당히 이 경쟁력이 뭐냐면은 이 문화가 달라질 수 있고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와가지고는 가히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타고 과학적으로 고분자를 이용해서 합성 섬유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기술도 아주 발전되어 있고, 철을 이용해서 포항제철 같은 포스코 같이 그 철을 굉장히 많이 생산해서 우리는 제가 이제 잠실에 있는 123층이라고 123층 1, 2, 3이죠. 저기 뭐냐면 대만에 있는 그거는 101층이고 동경에도 높은 건물이 있죠. 베이징에도 높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는 철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아주 고층 건물들을 만들어서 생활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 화학의 어떤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하고 의식주 문화에 대해서 화학적 과학 기술이 적용된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었어요. 먹는 문화도 발전했고, 옷을 입는 옷의 문화, 의도 그렇고, 주택 문화도 엄청 발전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의 혜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식주의 우리 과학 기술이 어떻게 적용된 건지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신소재들이 계속 개발될 거예요. 신소재들이 개발되고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고 계속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도 오고 새로운 시대, 미래에는 아주 지금의 우리가 사는 생활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은 더 풍요로운 그리고 신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더 행복한 사회에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후손들은 이 과학적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화학 이야기 1에 대해서 의식주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